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높게 리바운드할 거다.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선진국은 별로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추 부총리는 IMF의 전망을 전하면서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 성장률 2%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주에 IMF가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는데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자평한 거죠. 추 부총리의 내년 전망은 꼭 들어맞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틀려도 너무 틀렸기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올해 성장률이 2.5% 이를 거라고 크게 낙관한 적이 있죠. 그리고 반년 만에 그걸 1.6%로 대폭 낮춰 잡았고 또 그 반년이 지난 올해 7월에는 1.4%로 더 내리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소에서는 그것도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지난달에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이나 덜 거칠 거라며 전망을 대폭 하향 수정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발표에는 자신감과 목표치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빗나가 버리니까 고위 당국자의 말에 신뢰가 실리질 않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전망이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닐 겁니다. 핵심은 경제 정책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그래서 경제를 얼마나 성장하게 뒷받침했느냐. 그걸 겁니다. 정부도 결국 결과로 평가받아야죠. 10월 16일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 경제상식 퀴즈로 또 한번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죠. 상품권이 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요. 어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그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정원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이곳의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 3,058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정원을 좀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이곳을 기피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곳의 정원을 더 늘려서 의사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의 뭐 힌트를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정 대학을 의미합니다. 학교 이름은 아니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3705님이 빛의 속도로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상전으로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또 품목들이 공개가 되면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 갖고 왔고요. 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내년부터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제도가 크게 변동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층과 조망에 따라서 다른 공시가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QR코드를 활용한 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예진 소장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리죠. 가장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하마스 사이의 전쟁. 네.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나요?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이제 가자 지구로 직접 밀고 들어가서 그곳을 본거지로 활동하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그 가자 지구 북쪽에 있는 주민 약 110만 명에게 이제 시한을 주면서 안전을 위해서 가자 지구 남쪽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거든요. 가자 지구가 세로로 길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그 시한을 준 그때까지는 어떤 작전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피 통보를 한 지 이제 사흘째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은 이동의 물리적인 어려움입니다. 가자 지구 북부에 사는 이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60인승 버스 있죠. 네. 그 버스를 이제 동시에 일시에 탑승할 경우에는 18,000여 대가 필요하고요. 어이구야. 그리고 차가 없다면 이제 도보로 한 그 남쪽 경계까지 15km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전기와 인터넷이 상당수 끊긴 상황에서 가자지구 내부에 이스라엘군의 메시지가 얼마나 전달됐을지도 또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피하는 그 길목에 이제 하마스 때문에 대피 경로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 163명이 한국에 도착을 했죠. 현재 외교부가 파악한 이스라엘 잔류 한국인은 450명입니다. 네. 정부는 이들이 출국을 희망하면 육로 또는 제3국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그 공격을 앞두고 있는데 하마스가 끌고 간 이스라엘 인질 그리고 또 해외 외국 사람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인질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인질들의 가족들, 뭐 친지들이 지금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정부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질들을 당장 이제 데려오는 게 최우선인데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은 120명 이상, 외국인 등을 포함하면 최소 15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이 어제 이스라엘에게 지상전을 벌이면 좀 대응을 할 거다. 이런 말을 암시하는 이제 이란도 참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근데 뭐 직접 참전이라기보다는 뭐 시리아 무장단체나 레바논 그 헤즈볼라 같은 반 이스라엘 전선에 이제 전면 참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면 전쟁은 이제 조금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뭐 언론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나마 지금 버티던 국제 유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란이 참전한다면 뭐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한 전망이기도 하고요. 다만 현재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지난 주말보다는 한 0.3% 정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그곳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수입 품목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이 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인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이제 수출 수입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한 0.34%,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품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식용 팔에 흑단 단판 목재, 뭐 철강이나 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뭐 주석 웨이스트, 뭐 스트랩, 에틸렌, 뭐 완전 자동 라이플, 뭐 소총 같은 건데 이런 5개 품목의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는 100%입니다. 다 100%를 이스라엘에서 들여오고 수입 물량 전체를 들여오긴 하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면 일단 수입 금액이 적고 대부분 대체가 가능한 품목이어서 공급망 위험은 낮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 브롬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네, 브롬. 네, 브롬. 이거는 수입 의존도가 99.6%에 달하는데 이제 브롬은 뭐 소독제로 사용이 돼서 좀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에도 쓰이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곳에 넣으면 잘 안 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석유와 가스 시추 과정에도 쓰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 다른 물질로 대체가 어려워서 뭐 미국이나 요르단, 중국, 일본 등으로 좀 수입처를 전환할 준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또 이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도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약 95%고요. 네. 뭐 레이저 작동식 뭐 외과 수술용 기기도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73%입니다. 수입은 이런 상황인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주로 수출하는 건 자동차거든요. 네. 이 자동차 수출량이 전 세계 수출로 봤을 때는 한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아무튼 전쟁이 일단 장기화가 되면 또 품목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주력 산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이거 바탕으로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매겨져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파트 공시가격 제도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다고요? 예, 일단 부동산 가격은 크게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네, 시세는 매일매일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고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는 공시가격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불투명해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거고요. 이제 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방향, 뭐 남향, 북향 이러잖아요. 방향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가격에 차등을 둘 예정인데요. 네. 예컨대 남향의 로열층이라면 공시가격이 높게 나오는 근거가 공개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도 가격 차이가 반영된다고는 했지만 그 기준이 이제 보정률, 이 반영률이 비공개여서 납세자의 불만이 컸던 상황입니다. 이제 발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이고요. 아파트 층은 최대 7등급, 방향은 8개 방향으로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도시나 숲, 강 등 조망과 소음 등 조사자의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에 내년에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하. 숲 뷰냐, 강 뷰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실명제. 예, 과거 조선시대에 성을 지을 때 그 성에 사용된 돌에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적기도 했는데요. 이제 네.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처럼 앞으로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조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 단지를 조사한 사람의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건데요. 이제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이때 참여한 사람이 시세 정보와 비교 거래 사례 등 공시가격 조사자가 이를 직접 설명해야 되는 의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와 이제 단독주택, 빌라라고 하는 이런 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과거에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이 있는 토지,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산정을 맡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원이 주택을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산정하는데 이 가격이 현실과 좀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에서 이제 국토부가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고요. 처음에는 서울시, 그 다음에는 기타 광역도시로 이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더불어서 이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조사자도 올해 지난해 기준 52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한 650명 정도로 25% 늘릴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만들어진다. 조금 더 공시가격에 대한 좀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혜진 소장에게 다시 갑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원성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자자한데요. 네. 이 불법 공매도 어디에선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네. 의심. 네. 그 실체가 드러났네요. 그것도 꽤 크게.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계 투자은행 2곳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두 곳 다 홍콩에 있었는데요. BNP 파리바 홍콩 법인하고 홍콩 HSBC입니다. 이 둘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서 총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네. 매도를 하고 팔고 나중에 매입해서 갚는 이 차입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하는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금지가 돼 있거든요. 불법입니다. 네. 그런데 BNP 파리바 홍콩 법인하고 홍콩 HSBC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에 사후 차입해서 메우는 식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주식 매매 결제일이 매매 체결 이틀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한 겁니다. 아하. 그 사이에만 주식을 빌려오면 되겠지라고 네.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주로 그러면 공매도 대상은 어떤 종목이었나요? 금융당국 조사 기간이 이게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거래된 내용만 보면 BNP 파리바 홍콩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101개 종목을 약 400억 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 이 기간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 예, 카카오 주가는 이 해당 기간 동안 약 47%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다 이 회사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종목 공매도 수량은 이 해당 종목 전체 거래량에 비해서 비중이 크지 않아서 특정 종목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홍콩 HSBC의 경우에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서 1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적발하고 약간의 과징금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사고 터지고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걸린 그 두 회사에 대해서 정말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과징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이 일단은 주요 글로벌 IB와 함께 국내 증권사의 각종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공매도 업무를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거든요. 네.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 장기간 동안 이 장 개시 전 차입 주식 수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정황이 발견돼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문을 받아주는 국내 수탁 증권사 역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조력했는지도 좀 따져서 조치한다는 계획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에 차단할 좀 실효성이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데요. 무차입 무기한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어떤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제한하는 그런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좀 제대로 돼야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돼서 벌금 조금 내면은 그냥 그걸로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공매도를 크게 쳐서 큰 수익을 올려면 어차피 좀 위험은 적은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해봐야 소망만이 처벌만 받고 끝나버리니까요. 좀 확실히 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조금 전에 8858님이 주정차 단속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교통민원 24에 들어가서 보니까 스미싱 문자였네요. 다들 조심하십시오라고 또 주차 단속됐다 확인하시라 이런 수법도 있네요. 이완주 기자 요즘에는 QR코드 가지고 결제하거나 검색해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벤트 참여하는 것도 많고 QR코드를 활용한 사기도 많이 늘었나 봐요. 예, 방금 사연 주신 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QR코드를 활용한 피싱 사기, 이른바 이제 큐싱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걸 큐싱이라고 해요, 이제는? 예, 피싱이 이제 사기, 낚시를 뜻하니까 QR코드를 활용한 사기는 큐싱, 전화는 보이스피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방금 그 사례가 중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잠시 이제 차량을 주차를 하고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차량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스캔을 하고 앱을 다운받아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례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며칠 뒤에 이 QR코드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앱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큐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코드가 탑재된 앱 설치를 유도해서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사기 방식인데요. 과거 이제 문자를 통해 인터넷 주소를 보내던 것과 비슷한 패턴인데 이게 QR코드로 확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스페인에서는 공공 자전거, 뭐 서울시는 따릉이 같은 거 네네. 있잖아요. 부착된 QR코드가 사기로 판명 나기도 했는데요. 이게 시에서 QR코드를 붙인 게 아니라 아마 덧붙인 거 같은데 이야. 그 QR코드를 본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게 사례가 등장해서 이제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제 큐싱 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장소나 보안이 허술한 웹사이트에 노출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스캔 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메일에 포함된 QR코드는 되도록이면 접속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보통 QR코드 잘 안 보내거든요. 또 스마트폰에 피싱 탐지 앱이나 보안 앱 깔면 좋고요. 혹시나 실수로 개인정보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비밀번호를 사이트마다 좀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와, 이게 사실 문자 메시징을 통한 스미싱 같은 경우에도 그걸 터치를 해서 접속하면 바로 악성 코드가 깔리는 건데 QR코드도 QR코드 찍고 접속하면 악성 코드를 씹는다라는 똑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QR코드가 왠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수법들도 생겨나고 있네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기존의 수법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여기에 은행도 같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8,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매년 2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피해 금액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돌려받은 환급금은 2018년에 700억 원에서 2022년에 256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현재까지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온전히 그 피해자 몫이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은행들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사용 이력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 이상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앱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 노력 미흡으로 보고 은행의 피해액을 한 20%에서 50%까지 분담하도록 한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그 피해 구제를 위해서 사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그 피해자의 보상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부담한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금감원은 앞으로는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메일을 받았는데 뭐 예. 공공기관 이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했는데 그 네. 랜섬웨어라고 하죠. 컴퓨터 자체를 마비시키고 비트코인을 보내라라고 해서 노트북을 한번 폐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보통 돈을 보내도 데이터를 안 살려주고 계속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아예 노트북 폐기했던 적이 있는데 좀 이런 이메일 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도 그렇고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QR코드도 그렇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각별히 주의하는 수밖에 일단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고요. 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144님은 로또 복권 무료 받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함께 또 보내주셨고요. 진짜 뭐 스미싱 종류가 점점점 이게 나쁜 말인데 참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미성님은 주문하지도 않은 에어컨 금액이 결제됐다는 문자 보고 즉시 삭제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이영희님이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와서
예, 이대호의 성공 예감이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라고. 아마도 그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것 같죠? 이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대호의 성공 예감이 아니라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거든요. 정확히 외쳐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청취율 조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주시겠죠?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한의사를 제외한 국내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 이게 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병원 진료 횟수 또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병원을 참 많이 가는데 의사는 OECD 중에서 가장 적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곳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죠. 아직 뭐 정확히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의사가 되기 위한 관문 어떤 대학일까요?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2글자도 좋고요. 4글자도 좋고요.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뭐 스미싱이라든지 QR코드를 이용한 악성 앱을 까는 그런 사기들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토익 만점 이 강의 하나면 끝납니다. 일주일만 먹으면 10kg이 빠집니다.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보장. 이런 문구로 혹하게 만들죠.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 참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과장이나 허위 광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사교육 업체 한 곳이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커스라는 곳인데 여기 평소에도 광고 되게 많이 하는 곳인데 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수험생 카페를요, 이 업체 측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적발된 게 처음 적발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수험생 카페 커뮤니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16개 정도 운영을 했고요. 회원수만도 합치면 한 800만 명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업체에서 운영한다는 사실 당연하지만 숨겼고요. 거기에 직접 직원들이 광고성 게시물들을 마치 수험생이고 그 강의를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홍보성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포털의 상위 노출을 위해서 접속자 수, 게시글, 댓글 등도 관리를 했는데요. 또 간간히 해당 사이트에서는 경쟁업체랑 이 어떤 추천하는 여론조사 형식의 폴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강사가 했던 수업이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1위에 뽑히도록 직원이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1위가 된 이후에는 배너로 또 추가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발된 게 2019년도에 언론에서 이 기사화를 위해 취재를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 글 일체를 다 전체 삭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렸는데 최종적으로 과징금 7억 8천만 원 부과하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직접 카페를 이용한 광고 행위도 시정명령을 내려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4년 만에 밝혀진 건데 네. 과징금은 7억 8천만 원. 이게 세다 약하다는 여러분이 좀 평가를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면서 여론까지 움직였다 상업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 카페의 사례였는데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뭐 페이스북 각종 그 SNS를 업체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되게 헷갈리는 사례가 많아요. 네,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요. 실제로 본인이 뭐 착장을 하고 내 돈으로 사서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는 놨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광고인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광고라면 광고임을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약간의 눈속임죄로 일단 하단에 표기를 해서 더보기를 굳이 눌러야지만 이게 협찬 광고이구나라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편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굉장히 많이 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해당 제품에 대한 홍보성 어떤 해시태그를 달면서 조금 알아보기 어렵게 여러 키워드들 속에서 광고, 협찬 이런 문구를 넣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이폰 15라는 그 애플의 새 모델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출시되면서 허위 과장 광고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성지점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유별나게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그런 그 가게들을 성지순례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네. 고객들이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이폰 15가 나왔는데 시장가는 한 125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여러 수단을 통해서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달지 아니면 특정 신용카드로 월 얼마 정도를 결제해야 할인이 된달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가입 신청서를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2년 후에는 기기를 무조건 변경해야 된다. 이런 단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비싼 부가 서비스나 아니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말기만 순수하게 깎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뭐 허위로 하거나 과장 광고한 게 아니다. 그냥 마케팅 전략이다.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과 사실 불법의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법도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일명 표시광고법이라고 해서요. 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거짓 광고에 표시광고를 하거나 기망적인 표시 광고를 하거나 그러니까 네.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아니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하는 행위 전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걸 우리에서만 좀 싸게 판달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요. 네. 단순히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조항도 갖고 있어서 최대 2년 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규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좀 헷갈리는 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도 그렇고 사실 1+1 상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1+1, 뭐 2+1 이런 거 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낱개로 사는 거랑 별반 가격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예. 1+1이라고 크게 표시를 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씩 낱개로 구입했을 때랑 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싸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하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 오기 전 단계에서는 이건 과장 광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도 않았었고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1+1 묶음으로 판매한다라고 소비자들이 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결정을 달리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게 하나가 덤으로 온다는 인식을 그렇죠. 갖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다라고 사실상 현혹을 시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거짓 과장 광고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사실 이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에게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내린 건 부당하다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겁니다. 다른 대형 유통마트에서도 1+1 사례가 문제가 된 전례가 있는데요. 네. 그때는
두 개 가격보다는 싸게 팔긴 했었습니다. 1+1을. 그렇지만 그 부분도 대법원에서는 과정 권고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야,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린다.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반값이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 옆에 하나 더 묶어 놓은 거예요. 네. 이야, 참.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이벤트에 당첨되면은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가족 사진 상품권을 드립니다. 혹은 뭐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막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해보려고 가면 100% 무료가 아니라 어떤 요금이 붙습니다. 추가 서비스 비용이 붙습니다. 이런 일종의 미끼 상품이었던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네, 실제로 저도 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기 사진 뭐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예. 그런데 정작 그 사진을 뭐 찍는 건 당연히 보관을 하려고 촬영을 하는 건데 실제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진만 구매하실 수는 없고요. 그거는 공짜는 맞지만 비싼 액자에 넣어서 드리고 이 액자랑 같이 구매를 하셔야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진만은 안 되고요. 액자까지 구매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죠. 그리고 항공권에 당첨됐다. 이렇게 유인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럼 최소한 어떤 보험 상품에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수법으로 이게 미끼인지 불법인지 마케팅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승산이 소비자 입장에서 있느냐 하면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기죄라는 건 애초에 그런 유인책을 쓸 때 속여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명확하게 판명이 돼야 되는데 그 틀을 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미끼 상품을 던지는 업체들에서는 개인에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그 항공권 당첨 그냥 무효로 돌아가는 거고 그 선택지는 소비자에게 있다. 사진을 찍는 것도 고가의 액자값을 굳이 내지 않으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뭔가 큰 대가를 준다라고 하는 상품은 꼼꼼히 그 약관이나 그 설명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곳곳이 지루해 바칩니다. 또 하나가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바르면 머리숱이 많이 납니다. 일주일만 먹어도 뭐 10kg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믿고 샀는데 이거 나는 효과가 없더라. 이럴 때 반품이나 환불이 잘 될까요?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탈모, 다이어트와 관련한 환불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3개월 후에는 머리가 풍성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리겠다.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일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이 광고 내용과 너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3개월 뒤에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뭐 한 달 뒤에 효과를 이야기하는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불을 요구하는 기간이 너무 짧게 규정이 돼 있으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아니면 내가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 환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제품이 실제로 너무 다르다면 이걸 반품하고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도 판매자 그러니까 판매한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요거 하나 저도 참 궁금했던 건데 음식점 매장 앞에 보면은 음식 모형이 참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네. 메뉴판이나 광고 이미지만 봐도 굉장히 푸짐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사 먹은 뭐 햄버거나 음식이 그 모양과는 달랐다. 이것도 혹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네, 한국에서는 이런 선례가 좀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시민이 맥도날드와 wendy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네. 이유는 내가 본 광고와 실제로 내가 받게 된 햄버거가 너무 차이가 질적으로 커다. 이거 과장 광고 아니냐. 과대 광고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법원도 이게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 햄버거를 산 건지 그리고 이
업체에서 광고를 할 때 고객을 속였다고까지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고요. 지난 8월에도 버거킹 와퍼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미국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소송이 많은 미국에서도 광고에 나왔던 그 이미지랑은 좀 달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한 거네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린다거나 오늘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 확대를 직접 발표할 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공석이 된 임명직 당직자 6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 보험상품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견으로 한정된 등록 의무화 동물을 고양이로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번 달 무주택자라면은 주목해 볼 만한 청약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 아파트도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 성선화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전화로 만나봅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번 달에 좀 청약 일정이 많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청약의 달이라고 할 만한데요. 추석 연휴가 지나니까 진짜 괜찮은 물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3차 사전 청약 신청을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특별 공급이고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반 공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사전 청약도 물량이 되게 많은데요. 네. 수도권에서 7개 지구고요. 총 3,295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마곡, 경기도에 있는 하남 교산, 안산 장산, 남양주 진접, 구리 갈매, 인천 계양, 군포 대함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요.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입지들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 랭킹 넘버 1, 2, 3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랭킹은 이제 마곡인데요. 마곡 10-2구역인데 네. 여기가 입지가 사실 마곡에선 약간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9호선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곡역이랑 송정역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곡이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남 교산인데 A5 블럭이거든요. 네. 이제 하남 교산이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제 하남 쪽이랑 가까운 동북 쪽이에요. 그래도 하남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구리 갈매 A4 블럭이 아닐까. 왜냐하면 구리도 사실 서울이랑 굉장히 가깝고 교통이 좋은데 여기 지금 나온 이 사전 청약 단지를 보면 중심 상업지구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세 군데는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지역까지 친절하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는 것도 공급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 또 얼마나 가격이 되는 건지요? 네. 사실 이게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반값, 마곡의 반값. 근데 솔직히 이걸 말씀드리면 반값은 아니고요. 이게 시세의 70% 수준의 빅세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근데 본 청약 시점에 이제 확정되는 분양가가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추정되는 건물의 분양가가 약 3억 정도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마곡에 다녀왔는데 마곡에는 25평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25평도 물량이 없긴 한데 지금 최저 시세가 한 약 11억 정도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추정 분양가가 이제 3억이니까 거의 반값보다 더 저렴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현재 측정된 걸로 보면 이제 매달 약 69만 원 정도의 토지 임대료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월세 개념이거든요. 이제 마곡에서 마곡 나루역의 원룸 시세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에 살면서 원룸 정도의 월세만 내면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럴지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게 나눔형이라는 이름이고 아하. 그리고 얘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면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 임대부라는 거는 이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집값에 포함이 된 게 땅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건데 그렇죠.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건물값이 아니라 땅값이에요. 그렇죠. 네, 건물은 쓰면 쓸수록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네. 근데 이 토지를 이제 분양하는 공공주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SH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 이 건물의 소유권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빅바겐 세일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요. 네.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소유권을 전부 가져와 가지고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긴다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시세 차익들 기대를 하시니까. 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은요, 이거는요, 팔 수 있는 사람이 SH예요. 아, 이제 제가 이 건물에서 이제 월세를 내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내 집 마련한다, 이제 다른 데 가고 싶어서 이제 양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양도를 할 때 이거를 다른 사람에 살면 제가 원하는 만큼 뭐 가격을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 SH한테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SH가 이걸 얼마로 사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건데 그 과거 선례를 봤을 때 비싸게 사주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마곡이라는 좋은 입지에 그냥 월세 가격으로 아파트에 거주한 목적으로 이렇게 의의를 둔 게 맞지. 내가 이 반값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겠다. 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반값 네. 아파트로 알려져 있어서 가격만 놓고 또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나눔형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였고 네네. 선택형하고 일반형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선택형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생긴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선택이 가능한 건데 뭐를 선택할 수 있냐면 이제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내가 이거를 분양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6년 동안 살다가 만약에 내가 이거 분양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4년은 더 임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와 있는 선택형 입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군포 대야미가 지금 선택형만 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택형은 좀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면 내가 6년 동안 살다가 얘를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게 현재로서는 약간 허허벌판인 곳. 그러니까 아직 좋아지지 않고 개발이 덜 된 곳에 가서 조금 약간 몬테크 비슷하게 살다 보면 네. 이제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세도 오르고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3분 신도시 근처가 이제 군포 대암인데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선택형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 분양이랑 동일한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요. 이제 일반형 공급이 기존에는 약 15% 물량밖에 없었는데 30%로 늘어났고 추첨제가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시세의 약 80% 수준에서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유형별로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입지를 좀 분석하셔서 나는 어디가 더 맞을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는 네. 거고요. 네. 일단 분양가 자체는 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니까 네. 관심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게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일단은 이제 공공분양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무주택인데 혹시 집이 있는데 나도 가능한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분,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토상에 있는 직계 가족까지 전체가 이제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여야 네. 되고 과거에 재당첨이나 부적격 당첨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전 청약 시점부터 본 청약 때까지 해당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도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는 분이 신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생초나 다자녀, 특공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은 뉴홈 홈페이지에 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홈이라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분 적립형도 있던데요. 이거는 네. 앞에서 이야기한 나눔, 일반, 선택형하고 좀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사실 사전에 이게 공공분양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공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이 지분 적립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GH인 거죠. 서울도 아니고 이제 LH도 아니고. 경기. 네, 여기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주택의 유행인데 요거는 진짜 저렴합니다. 분양가의 10%에서 20%만 부담을 하고 이거를 2, 3년 뒤에 걸쳐가지고 이제 4년마다 내가 조금씩 지분을 늘려나가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달 지분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점. 입지는 또 괜찮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용 59제곱미터에 최초 분양가가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광교 같은 경우에도 오고수뷰가 보이는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알겠습니다.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 2부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